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요즘의 한국은 잠 못 드는 사회 같다. 3당 살아기니 4당 오라기니 하는 말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잠을 기피하도록 가르친다. 덜 자면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잠을 자면 어쩐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미라클 모닝으로 새벽 활동을 권하는 사회가 퇴근 후에도 다양한 자기계발에 매달리며 갓생을 살도록 권한다.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한 시간 역시 밤이 좋고 깊은 밤일수록 모종의 좋은 사건이라도 생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게 진정한 어른의 일상 같기도 하다. 하지만 혼자라도 선뜻 잠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잠보다 재미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는 그 작품은 이제 24시간 볼 수 있다. 몇 개의 앱과 무수한 이미지와 바다 같은 텍스트에 빠져들수록 잠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숙면할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피로를 정립하고 다시 아침이 오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시작한다. 좋은 잠을 위한 레시피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검색창에 꿀잠 자는 법을 입력하면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된 조언을 해준다. 반신욕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거나 잠들고 싶은 시간이 다가오면 주변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이다. 운동은 취침하기 4~5시간 전에 끝내는 게 좋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게 좋다. 해가 있을 땐 최대한 해를 보는 게 좋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잠들기 위해서 양 100마리를 헤아리는 것보다 침대 밖으로 나와서 책을 펼치는 게 낫다고 한다.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면 잠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기사와 정보를 읽다가 이내 허탈해지고 말았다. 생각해보니 피로와 수면 시간이 문제인 이유는 정말 현대사회 그 자체에 있었다. 어쩔 수 없는 회사 생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1시간 정도는 순삭인 온갖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말하고 있다. 잠을 줄이라고. 회복하는 대신 무리하라고.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모니터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이다. 차라리 농경사회라면 어땠을까? 스마트폰은 없고 TV도 귀하던 때. 낮에는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생활이라면 어땠을까? 낮에는 몸을 써서 일하고 해가 떨어지면 눈도 감겼을 것이다. 새벽이 되면 다시 일할 채비를 해야 하고. 말 그대로 자연의 흐름대로 살았다면 어제처럼 새벽 4시에 잠들었다가 오늘 새벽 4시까지 마감하는 이런 루틴은 없었을 것이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아인슈타인이나 회의 시간을 낮잠 시간 이후로 잡은 윈스턴 처칠도 수면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처칠이나 아인슈타인에게는 스마트폰도 없었다. 좋은 수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신욕이나 산책 같은 지침이 아닐 것이다. 지식은 이제 너무 저렴해졌다. 알고자 하면 뭐든 알 수 있다. 필요한 건 용기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 주변과의 연결을 끊어내는 결단. 스스로 단절될 수 있는 결심. 기꺼이 고립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듯 고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주말 하루라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좋은 잠, 진짜 휴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더 나아지고 싶어서.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불안을 극복하거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노력은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들이 약속하는 수준의 불안에서와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에서 이렇게 썼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대한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불안에 잠식당한 인생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극복하기 위한 비법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하나의 불안을 지나면 또 다른 불안이 오고 하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면 다시 비어있는 욕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수준의 평화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 또한 인생이니 그걸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은 원래 이런 거라고. 욕망과 불안은 끝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그러니 다채로운 모습으로 엄습하는 불안과 그때그때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어차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좀 건설적으로 불안하고 싶었다. 불안을 기반으로 조금 더 새로워지고 싶었다. 퇴사를 결심한 이유이기도 했다. 회사 안에서나 밖에서도 불안한 것이 인생이라면 회사 밖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불안과 맞서고 싶었다. 그래야만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즈음 주문처럼 외우고 또 외우던 단 하나의 문장을 소개하고 싶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다. 지도 크리슈나무르티는 인도의 철학자이자 명상가, 정신적 스승이기도 하다. 나는 이 말을 대학생 시절에 처음 만났다. 교수님은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 감정에 대해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무엇이 두려운지, 어떻게 두려운지, 왜 두려운지. 그러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바라보라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그토록 두렵게 하는 그 무엇과 이유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되물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었다. 오로지 마음의 작용이었다. 내 마음이 뿌리 없이 미래에서 맴돌 때 방황하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의 덩어리였다. 두려움의 자리에 불안을 넣어 다시 생각해봐도 다르지 않다. 불안 역시 근거 없이 미래를 떠도는 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니까.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 내 몸뿐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멋진 의지로서의 몸. 덴마크 철학자 스렌 키르케고르가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면서 모험가가 자신의 길을 가는 도중에 무서운 것을 만났는지 여부에 괴념하지 말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하자.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쓴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두려움과 불안에 괴념치 말고 떠날 수 있을 때 자유로운 모험을 떠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으니까. 불안이 느껴지는 곳에 자유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권리 또한 타고난 개인이니까. 일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어떤 일을 누구와 함께 할지는 지금의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쉽지 않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나도 그랬다. 어차피 평생 일해야 한다면 되도록 자유롭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일하고 싶었다. 몇 년 전 회사를 떠나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이유였다. 지금은 퇴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다. 이제는 동료의 월급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됐다. 쉽지 않은 생존이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라고 쉬운 적은 없었다. 알랭드 보통의 말이 옳았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월급은 회사에서 받던 액수의 절반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지금의 불안은 더 큰 모험을 위한 자유와 함께니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늘은 오늘의 일이 있고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의 나는 내가 선택한 일을 하루하루 완료하는 데 집중할 뿐이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자양분 삼아 불안이 날뛰는 순간에도 다만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눈앞의 일과 그 일을 하는 내 몸에 묵묵히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일을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갈 뿐이다.
느리지만 분명히 당신은 나아가고 있다. 당신은 퇴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퇴보한 후에는 앞으로 더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진실이 있다.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혼잡함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높은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성장 과정 중 일부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작가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 옳은 말이지만 또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옳고도 어려운 이유는 내가 겪은 시간 안에 다 들어있고, 퇴보하는 순간에는 퇴보 외에 다른 것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바닥만 보인다. 추락에는 익숙해질 틈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주마처럼 좁은 시야로 달리기만 하던 사람인데 떨어질 때의 시야는 무슨 점 같았다. 바닥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막막한 기분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듯한 절망. 에크하르트 톨레도 상상하기 힘든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과 우울증, 몇 차례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다양한 철학과 명상법을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느낀 바닥과 톨레가 느낀 바닥의 깊이는 얼마나 달랐을까? 불행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지만 불행의 복판에서 톨레가 권하는 대응 방식은 평생을 걸고 수련할 만하다. 핵심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알아차리는 것. 두 단어는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다. 일단 바라봐야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쉽지 않다. 추락하는 사람이 당황과 우울, 그리고 허무와 체념의 벽을 넘어 추락 중인 자신을 바라보려면 얼마나 침착해야 할까? 얼마만큼이나 자기 객관화가 몸과 마음에 배어 있어야 할까? 다행인 것은 역시 톨레의 말대로 이 과정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이다. 퇴보도 성장도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나도 그랬다. 여전히 추락과 바닥을 반복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추락과 절망도 경험일까? 두 번째 추락할 때의 시야는 첫 번째보다 조금 넓게 느껴졌다. 세 번째는 또냐 싶었다. 네 번째는 오케이, 다시 추락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의 파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럴 때 요가 매트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눈을 감으면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인지 마침내 바라보려는 시도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인지하고 나면 다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 이렇게 떨어지다 닿는 곳이 또 다른 바닥이라는 사실만은 정확히 알게 된다. 그렇게 도달한 바닥은 그냥 바닥이 아니게 된다. 발판이 된다. 개인의 성장은 어쩌면 역사와 같은 걸까? 한 발 전진하면 두 발 후퇴하고 끙끙대면서 세 발 전진하면 다시 두 발 후진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시간은 흐르게 마련이니까. 돌아보면 어느새 삶은 나아져 있고 인류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역사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팩트플리스의 작가 한스 로슬링은 너무나 친밀하면서도 치열한 방식으로 말했다. 세상은 느리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루에는 하루치의 목표가, 1년에는 1년치의 목표가 있다.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진보는 다르지 않다. 하루하루 느리지만 분명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위축되는 마음과 추락이야말로 성취에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사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싶다. 그래서 이 다음 추락하는 순간에는 조금 더 넓어진 시야로 침착하게 알아채고 싶다. 나는 떨어지고 있구나. 다시 바닥을 보겠구나. 바닥을 보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억하기로 하자. 열심히 살아.
이루려는 사람만이 좌절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나 자신을 탐구할 뿐.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 이렇게 썼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려는 욕구라고 주장했다. 존 듀이 박사는 이를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심오한 욕구를 중요한 인물이 되려는 욕구라고 말했다. 비슷한 말이지만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려는 욕구, 존 듀이가 말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려는 욕구 같은 건 다소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침착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저 살고 싶을 뿐이다. 되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쫓기지는 않는 정도의 돈을 벌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일은 이제 회사 직장의 범위를 벗어나 각자의 의지에 따라 그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되었다. 진짜 삶은 퇴근 이후에 시작되는 것 같다. 회사 밖에서도 또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갓생과 엔잡러, 본캐와 부캐의 흐름이 다르지 않은 이유이다. 진짜 트렌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 그 자체 같다. 믿을 건 나 자신. 결국은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회사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고, 퇴근 후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생존인으로서의 일상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갓생과 부캐의 시대에는 사실 세대의 불안이 반영되어 있다. 내가 퇴근 이후의 삶으로 요가를 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직업적인 보험을 들어두고 싶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언어를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요가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변함없이 요가인데다 그 자체로 깊이와 너비를 알 수 없는 세계니까. 그러니 마음먹기에 따라 평생 추구할 수 있겠다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취미로 시작해 몇 개의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다. 스스로의 수련을 혼자서 꾸려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련자는 된 셈이다. 더 익숙해지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흐름에 따라 두 번째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막연하지만 든든한 대안. 내 미래를 나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다. 요즘은 요가야말로 내 인생의 키다리 아저씨이자 엔젤 투자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었을 때도 믿을 구석이 생겼다. 하지만 진짜 순기능은 두 번째 삶을 설계하기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요가를 수련하면서 일상에도 일에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몸이 강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나 자신을 시시각각 돌아보고 알아챌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생겼다. 요가 수련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야말로 삶 자체가 좋아진 것이다. 갓생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부캐가 벌어다 주는 돈 없이도 일상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천천히 상승했다. 그 안에서 이대로 계속 살면 참 괜찮겠다는 안정이 싹처럼 자라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벌어보자는 제안은 하고 싶지 않다. 월 1,000만 원 파이프라인 만들기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싶지도 않다. 돈이 많으면 조금 편안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돈을 좇는 시간 자체는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단과 목적이 좀 바뀐 느낌이랄까. 게다가 그런 조언들은 조언 대상이 아니라 조언하는 주체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 자체인 경우가 더 많은 듯하다. 모쪼록 다른 사람 말은 조금만 듣자. 적당히 들었다면 당신 자신을 좇는 편이 좋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지 꾸준히 생각해보자. 시간과 경험이 내 안에 재산처럼 쌓인다는 기분이 들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런 일을 찾았다면 그 일 자체를 습관 삼아 정진하면 어떨까? 언젠가 작가 김창옥 씨가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딱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일보다는 할 때는 좀 귀찮고 하기 싫을 수 있지만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하세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즉시 메워지는 결핍은 순간의 만족에 머문다. 기름진 야식 같다. 하지만 하고 나서 뿌듯하게 좋아지는 일상 중에 어쩌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존재할 것이다. 꾸준히 탐색하고 돌아보고 스스로의 기분을 관찰하면서 진짜 나한테 좋은 시간을 찾아 채워보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직장 밖에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통해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생각해보면 삶 자체가 그렇지 않은가.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지시를 따를 것이고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나한테 살라 명령하지 않는다. 내가 사는 시간이니 내가 찾는 것이다. 열심히 나 자신을 탐구할 뿐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산책하듯 가볍게 해서 가져왔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불안을 극복하거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노력은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들이 약속하는 수준의 불안에서와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알랭 드 보통. 저자는 알랭 드 보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생은 원래 이런 거라고, 욕망과 불안은 끝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그러니 다채로운 모습으로 엄습하는 불안과 그때그때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라는 해석을 남긴다. 건조하기까지 한 명사의 문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만의 인사이트를 담는다. 이런 관점은 저자가 직접 겪은 사례들과 만날 때 더욱 빛을 발하는데 10수년을 마감 노동자로 살아온 그만의 여정이 보인다. 지도 크리슈나무르티, 에픽테토스,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부터 알랭 드 보통, 한스 로슬링 같은 명사의 문장들과 버무려진 저자의 이야기가 당신을 보듬고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